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오 씨가 포함됐어요. 다음 달 말일자로 퇴직철입니다. 애초에 고졸 출신이 이 자리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 아닌가요? 서명은 오늘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2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고 통보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학력도 없고 직함도 없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직 몰랐으니까요. 자신이 해고하려는 사람이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지금 62살입니다. 22에 이 회사에 처음 발을 들인 뒤로 꼭 40년이 지났지요. 젊은 시절에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회사의 주인이 되겠다고. 그런데 그 다짐이 이루어지던 날, 저는 기쁨보다 서러움이 먼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저는 이미 20해 넘게 이 회사의 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무도 몰랐을 뿐이지요. 아니, 정확히는 단 한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를 20년 내내 바닥으로 짓밟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강민혁이었습니다. 2004년 봄 서울 변두리 낡은 공장지대에 자리 잡은 한성정밀 본사에 저는 처음 출근했습니다. 창업주이신 아버지 오병철 회장께서 손수 저를 불러앉히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너는 내 아들이기 이전에 이 회사의 미래다. 그러나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내가 현장을 모르면 이 회사는 내 손에 들어와도 모래성이 된다. 오늘부터 너는 그냥 오태준이다. 회장 아들 오태준이 아니라 생산팀 오태준으로 살아라. 알겠느냐? 저는 그날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청하는 눈빛이었지요. 그 눈빛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분을 숨기고 한성정밀의 말단 직원이 되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버틸만 했습니다. 모두 저를 잘 모르니 대우가 어떻든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지요. 현장에서 용접을 배우고 선반을 돌리고 품질 검사표를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현장의 언어를 하나씩 몸으로 익혀나갔습니다. 그런데 강민혁이 부장으로 부임해 온 것이 2010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던 날 저는 회의실 뒤편에 앉아 신임 부장의 첫 인사를 들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이라는 것, 대기업 컨설팅 회사를 거쳐왔다는 것, 그리고 이 회사를 반드시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포부를 막힘없이 읊어 내려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손뼉은 쳤지만 어딘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 한켠을 눌렀습니다. 그 불안은 사흘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강 부장은 첫 팀 회의에서 직원들의 학력을 차례로 물었습니다. 대졸 이상이면 고개를 끄덕이고 넘어갔지만 제 차례가 되어 고졸이라고 답하자 그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고졸이시구나. 뭐 현장에서 오래 일하셨으면 그것도 나름 경력이죠. 나름이라는 말이 그날부터 제 귀에 박혔습니다. 나름. 그 한 글자가 담고 있는 경멸을 저는 그 뒤로도 수백 번 넘게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낡은 1번 버스가 회사 앞 정류장에 서자 저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20회째 타는 같은 버스, 같은 노선이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면서 안경비가 반갑게 손을 들었습니다. 오 씨, 오늘도 제일 먼저시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불을 켜고 정수기 물을 확인하고 각 팀장 책상 위에 올려진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20회째 반복하는 아침 루틴이었습니다. 그게 제 일도 아닌데
언제부턴가 아무도 하지 않으니 제가 하게 되었고,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굳어졌지요. 오전 9시 정각, 강민혁 부장이 출근했습니다. 이탈리아제 구두 소리가 복도 끝에서부터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저는 이미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 부장은 자리에 앉기 전에 반드시 사무실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의식처럼. 그리고 오늘도 어김없이 그 시선이 제 책상 위에 멈췄습니다. 오 씨, 어제 제출하라고 한 3공장 불량률 분석 보고서 왜 아직도 이 형식이에요? 서류 한 장이 제 책상 위로 툭 던져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퇴근 전 메일로 보낸 자료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로 보내면 끝이에요? 내가 원하는 형식이 따로 있잖아요. 몇 년째 일하면서 아직도 그걸 모릅니까? 고졸이라 그런지 눈치가 영 없어. 주변 직원 서너 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못 들은 척하는 것이겠지요. 저도 압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라 이 분위기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다시 가져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졸이라 눈치가 없어.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전체 주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팀장급 이상은 테이블 중앙에, 저 같은 직함 없는 직원은 뒤쪽 의자에 앉는 것이 이 회사의 불문율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가장 구석 자리를 골랐습니다. 강 부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3공장 생산 효율 분석, 라인별 불량률 추이, 설비 노후화 현황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였지요. 그 자료는 제가 사흘을 꼬박 현장을 돌며 직접 수집한 데이터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 부장이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직접 현장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는데 3공장 C라인의 작업 순서를 바꾸면 불량률을 최소 1.2%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 팀장 한 명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역시 부장님 분석이 정확하시네요. 저는 가만히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업 순서 변경 아이디어는 석 달 전 제가 먼저 메모로 작성해서 강 부장에게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돌아온 말은 나중에 보조였지요. 그 나중이 오늘 강 부장의 입으로 발표되고 있었습니다. 회의 끝 무렵 입사 석 달 된 이현우 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SK와이대 출신으로 강 부장이 첫날부터 눈에 띄게 아끼는 직원이었습니다. 부장님, 사공장 어라인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간단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강 부장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이 대리 좋은 생각이야. 다음 주 회의에서 발표해봐요. 사공장 어라인 문제는 제가 6달 전부터 계속 보고해온 사안이었습니다. 6달 동안 강 부장은 단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오후 4시 강 부장이 저를 자기 방으로 불렀습니다. 파티션 안쪽 부장 전용 공간 정면 벽에는 서울대 졸업장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입사 초엔 그냥 지나쳤는데 어느 해부턴가 들어갈 때마다 시선이 먼저 그리로 갔습니다. 이번 달 안에 3공장 전체 설비 점검 보고서 추가로 작성해줘요. 다음 달 본사 감사 전에 필요합니다.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번 주 안에 되면 좋겠는데 이번 주 아니면 사흘이었습니다. 기존 업무를 전부 뒤로 밀어야만 가능한 분량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강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오 씨는 현장 잘 아니까 이런 거나 잘해줘요. 분석이나 기획은 학문적 베이스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저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등 뒤로 그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20년 전 아버지 목소리가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태준아, 회사는 학벌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퇴근 후 저는 집으로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두 정거장을 지나쳐 내린 뒤 오래된 골목 안쪽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복도 끝 철문을 3개의 열쇠로 차례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책상 하나와 바닥부터 천장까지 쌓인 서류 박스들, 그리고 묵직한 금고 하나가 있었습니다. 금고 문이 딸깍하고 열렸습니다. 맨 위에 놓인 봉투에 아버지 손글씨가 있었습니다. 태준에게 때가 되면 열어라. 변호사에게 전화가 온 것이 사흘 전이었습니다. 유언장 개봉까지 정확히 30일이 남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30일. 강민혁 부장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운 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선한 사람이라 믿는 나쁜 사람이지요. 강민혁 부장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회사를 위해 헌신한다고 믿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끌며 불필요한 요소를 걸러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불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저였지요. 저 같은 고졸 출신 장기 근속자는 강 부장의 눈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비용 항목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게 나쁜 마음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합리적인 조직 관리라고 여겼을 테지요. 그러니 더 무서웠습니다. 강 부장이 입사 초기에 한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인사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근속 연수와 현장 숙련도가 승진 평가의 주요 항목이었습니다. 그것을 강 부장은 학력 가중치와 외부 자격증 점수로 교체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공정해 보이는 기준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졸 이상이 고졸보다 기본 점수에서 차이가 나도록 설계된 구조였지요. 그 개편안이 통과된 해부터 생산팀 내 고졸 직원의 승진은 사실상 막혔습니다. 그의 승진 심사에서 저는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20번째였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결과를 전달하면서 오 씨, 이번에도 아쉽게 됐네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아쉽다는 말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쉬운 사람은 저인데 왜 전달하는 사람의 말에 아쉬움이 담겨 있는 건지, 그것도 해마다 같은 말로 반복되는 아쉬움인지. 강 부장의 또 다른 습관은 아이디어 가로채기였습니다. 그 수법은 정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회의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내도록 유도합니다. 저처럼 학력이 낮은 직원이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그 자리에서는 현장 경험에서 나온 의견이네요라며 가볍게 넘깁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이 상부에 올리는 보고서에 그 아이디어가 자신의 분석 결과로 정리되어 들어가 있지요. 저는 그것을 처음 알아챈 것이 2013년이었습니다. 그해 저는 이 공장 냉각 시스템 교체 대신 운영 방식만 바꿔도 에너지 비용을 30% 줄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팀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강 부장은 그 자리에서 흥미롭긴 한데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본사 전략 회의에서 강 부장이 그 내용을 자신의 혁신 제안으로 발표했고 회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회의에 불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 이순희가 뉴스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영 안 좋네. 저는 잠시 멈추다가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이순희는 그 말을 믿지 않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지요. 강 부장이 특히 아끼는 대상은 언제나 인류대학 출신 젊은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사하자마자 핵심 인재 풀에 편입되었고 강 부장이 직접 멘토링을 자처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그 직원들 옆자리를 고집했고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경험과 무관하게 그들을 먼저 배치했습니다. 이현우 대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입사한 지 석 달 만에 이현우는 팀 내에서 저보다 더 자주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회의에서 그가 어설픈 아이디어를 내도 강 부장은 그것 좋은데 발전시켜봐요라고 했습니다. 반면 제가 검증된 현장 데이터를 들고 가면 오씨, 그건 실무 얘기고 큰 그림을 봐야지요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이현우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그 친구가 저를 따라붙으며 말했습니다. 오 선배님, 아까 회의에서 제 말이 좀 선배님 아이디어랑 비슷한 것 같아서요. 혹시 불편하셨다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면 누가 내든 회사에 좋은 거지요. 이현우는 멋쩍게 웃으며 먼저 발걸음을 뗐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 친구가 잘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구조가 잘못된 것이었지요. 강 부장의 가장 심한 날은 한 달에 한 번 본사 임원이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강 부장의 기분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경직되고 사소한 서류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임원 앞에서 자신이 완벽한 관리자로 보여야 했으니까요. 그달 임원 방문일 본사 기획팀 박 이사가 회의실에서 각 팀 현황을 점검하던 중 3공장 불량률 수치가 전월보다 올라간 것을 지적했습니다. 강 부장, 이 수치가 왜 올라간 거요? 강 부장은 잠시 버벅였습니다. 그 수치가 오른 이유를 실은 제가 2달 전에 이미 분석해서 보고서로 제출했는데 강 부장이 검토하겠다며 서랍에 넣어버린 자료였습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강 부장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찾았습니다. 오 씨가 이 부분 현장에서 자세히 알고 있지 않나요? 설명해봐요. 뒤통수를 치는 것도 쓸 때는 쓰는 것도 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하게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박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 씨가 현장 파악이 빠르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 칭찬 한마디에 강 부장은 소리 없이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날 퇴근 후 강 부장은 저를 별도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씨, 회의 중에 자기 의견 먼저 내는 거 보기 안 좋아요. 앞으로는 내가 먼저 지정하기 전에는 발언 자제해줘요. 부장님이 직접 요청하셨습니다. 강 부장은 그 말에 잠시 굳었다가 다시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맥락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서 잠시 멈췄습니다. 맥락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이순이가 밥상을 차리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땠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말했습니다. 27일 남았어. 이순이는 잠깐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흔들리지 마요. 내가 옆에 있으니까.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사실은 20년 동안 저를 버티게 해준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은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쓸쓸한 날이었지요. 하늘은 맑았는데 바람이 찼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달고 계셨고 저는 그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한때 그 손으로 직접 공장 기계를 만지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저의 어깨를 두드리던 손이었는데 그새 이렇게 작아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스크 안에서 입을 달싹이셨습니다. 저는 몸을 더 가까이 기울였습니다. 태준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나는 안다. 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은 해뒀다. 때가 되면 그 사람이 연락할 거야. 그때까지 참아야 한다. 알겠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 태준아. 너를 믿어서 한 일인데 너무 오래 고생시켰어. 그 말이 끝나고 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아버지는 한성정밀을 1980년에 창업하셨습니다. 빈손으로 시작하셨지요. 경기도 외곽 작은 임대 공장에서 선반 한 대로 시작한 것이 30년 만에 직원 200명, 연 매출 3천억 원 규모의 중견 제조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별명은 현장의 신이었습니다. 직접 작업복을 입고 공장 바닥을 누비며 문제를 찾아내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기름때 묻힌 손으로 밤새 해결책을 찾는 경영자였습니다. 임원들이 컨설팅 보고서를 들이밀면 현장 안 가보고 쓴 보고서는 휴지다라는 말씀을 버릇처럼 하셨지요. 그 아버지가 저에게 원한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현장을 아는 경영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책상에서 배운 사람이 회사를 맡으면 반드시 망한다. 태준아, 내가 진짜 이 회사를 이끌고 싶다면 20년은 현장에 있어라. 그게 내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 말을 처음 들은 건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고집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가르침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아버지 기일에 저는 혼자 산소를 찾았습니다. 이순이는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그날만큼은 혼자 가고 싶었습니다. 경기도 외곽 야산 중턱,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자리에 아버지 묘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직접 봐두신 자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술 한 잔을 따라 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25일 남았어요.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억새가 흔들렸습니다. 강민혁이 이번 주에 저한테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넌지시 말했어요. 20년 근속자를 내보내려 하네요. 저는 잔디 위에 손을 짚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저는 이상하게 화가 안 나요.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한테 그러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결국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름 없는 번호였습니다. 오태준 씨이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하늘의 김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병철 회장님 유언장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개봉일이 정확히 25일 후입니다. 그날 한성정밀 대회의실에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해 두실 것들이 있으니 미리 한번 뵙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서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버지, 때가 거의 다 왔네요. 그날 밤 저는 지하 보관실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서류 박스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제가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현장 데이터 보고서, 아이디어를 먼저 낸 흔적이 담긴 메일 출력본, 인사조작 정황이 담긴 문건들, 강민혁 부장이 아이디어를 가로채기 전에 제가 먼저 작성한 메모들, 그리고 가장 아래
아버지가 직접 서명하신 서류 한 장이 있었습니다. 주주명부였습니다. 오태준, 한성정밀 주식 51%. 저는 그 서류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버지 서명 아래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는 제가 입사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정해두셨던 것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무슨 일을 겪든 어떤 수모를 당하든 이 회사의 주인은 처음부터 저였습니다. 다만 그것을 세상이 모를 뿐이었지요. 이순이가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가 나더니 철문 앞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 들고 왔어요. 저는 문을 열어 아내를 들였습니다. 이순이는 서류 박스들을 둘러보다가 주주명부 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이제 진짜 때가 온 거죠? 응. 이순이가 잠시 입을 꼭 다물더니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20년이에요, 여보. 2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참았는지 나는 다 봤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고 서랍과 달리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 이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형광등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20년치 시간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25일 후면 그 모든 시간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었습니다. 한성정밀의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것은 유원장 개봉을 3주 앞두고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징후였습니다. 3공장 라인에서 기술도면 열람 이력이 평소보다 훨씬 많아졌고 야간 당직 중에 외부 메일 발송 기록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저는 현장을 돌다가 우연히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품질관리 담당 직원이 잘못 출력한 시스템 로그를 복사기 옆에 두고 갔는데 퇴근 후 혼자 남아있다가 그 서류가 눈에 들어온 것이지요. 저는 그것을 집어들고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로그에 찍힌 계정은 생산팀 서버 계정이었는데 접속 시각이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였습니다. 그 시간대에 공장에 남아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직원은 야간조뿐이었는데 해당 계정은 야간조 직원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생산 서버 관리자에게 열람 이력 출력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자는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출력해 주었습니다. 지난 2달치 열람 이력이었는데 눈에 띄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우리 회사 핵심 제품인 정밀 부품 도면이 집중적으로 열람되었고 그 빈도가 지난달부터 갑자기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그 도면을 열람한 계정이 강민혁 부장의 보좌 직원인 류성훈 과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류 과장은 구매팀 소속이었습니다. 구매팀에서 생산 도면을 열람해야 할 이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이 사실을 메모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에서 강 부장이 외부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건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한성 컨설팅 그룹과 MOU를 추진 중입니다. 우리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계약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고 공정 데이터 전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저는 뒷자리에서 그 발표를 들으면서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성 컨설팅 그룹.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그 업체는 2년 전 설립된 소규모 컨설팅사로 직원이 10명 남짓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이름이 눈에 걸렸습니다. 황인범. 황 대표는 한성정밀의 가장 큰 경쟁사인 대동기공의 전 기술개발팀장이었습니다. 대동기공의 전 임원이 세운 컨설팅사에
우리 회사 핵심 공정 데이터를 통째로 넘긴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젊은 직원 박지수를 찾았습니다. 박지수는 29살 입사 2년차 직원으로 생산팀에서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학력은 지방 전문대 출신이었는데 데이터를 보는 눈이 남달랐습니다. 강 부장이 무시하는 타입의 직원이었지만 저는 일찌감치 그 친구의 능력을 알아봤습니다. 박 씨, 잠깐 시간 돼요? 우리 둘은 구내식당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전날 밤 정리한 메모를 펼쳤습니다. 이 열람 이력 패턴 좀 봐줄 수 있어요? 박지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읽어내려가더니 잠시 후 미간을 좁혔습니다. 이거 이상한데요. 구매팀에서 이 도면들을 왜 보는 거죠? 그것도 이 시간대에?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나만이 아닌 것 같네요. 박지수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좀 더 확인해 봐야 해요. 나랑 같이 조사해 볼 수 있겠어요? 박지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박지수는 퇴근 후 남아서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시스템 로그, 구매 발주 기록, 외부 메일 발송 이력, 도면 출력 내역. 하나씩 맞춰보니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류성훈 과장은 최소 지난 석 달 동안 한성정밀의 핵심 부품 도면을 체계적으로 열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열람 패턴이 외부 컨설팅 계약 추진 일정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박지수가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게 단순한 열람이 아닌 것 같아요. 도면 크기와 파일 전송량을 비교해보면 외부로 복사해 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공장 마당에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박 씨, 지금 이 자료 안전하게 백업해 놓아요. USB도 말고 개인 계정 클라우드 말고 별도 보안 경로로. 알겠습니다. 근데 선배님, 이거 강 부장도 알고 있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강민혁이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성 컨설팅 그룹 대표와 강 부장의 관계를 좀 더 파봐야 했습니다. 아직 몰라요. 하지만 조만간 알게 되겠지요. 박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 멈춰서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왜 이걸 직접 신고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하세요? 총무팀에 넘기면 바로 처리될 텐데. 저는 잠시 박지수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때가 있어요. 박지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나갔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었습니다. 유원장 개봉까지 20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꺼번에 터뜨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강민혁이 이 회사를 가지고 무슨 짓을 하려 하는지 저는 그 전에 모두 파악해 두어야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20년을 참아온 저에게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유원장 개봉을 열이틀 앞두고 열린 분기 전체 회의였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진 전원과 팀장급 이상, 그리고 일부 실무진이 배석했습니다. 본사에서 박 이사도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지난 2달간 박지수와 함께 정리한 경쟁사 기술 유출 정황 자료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인쇄해간 자료는 A사 25장이었습니다. 시스템 로그 분석, 열람 이력 비교표, 외부 컨설팅 계약 업체와 대동기공의 연관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회의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강 부장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배석 직원이 발언 요청을 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오 씨, 지금은 의제 외 발언 시간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회사 기술 보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박 이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강 부장. 강 부장은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짧게 하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한 바퀴 돌며 각 임원 앞에 서류를 놓는 동안 강 부장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난 2달간 생산 서버 열람 이력을 분석한 결과 핵심 부품 도면이 반복적으로 외부로 복사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계정은 구매팀 류성훈 과장이며 이 열람 패턴은 외부 컨설팅 계약 추진 일정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계약 대상 업체 한성 컨설팅 그룹의 대표이사는 대동기공 전 기술개발팀장 출신으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부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 오 씨, 그거 출처가 어디예요? 시스템 로그 원본입니다. 시스템 로그를 누가 열람 권한 줬어요? 오 씨 권한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 분석이라는 게 강 부장은 씩 웃으며 회의실 전체를 향해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졸 출신이 데이터 분석한다고 밤새 만들어 온 자료 같은데 기본적인 통계 개념도 없이 만든 자료를 임원 여러분 앞에 배포한 점 제가 관리 부족으로 사과드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졸 출신이 데이터 분석한다고 그 말이 회의실 천장 어딘가에 부딪혀 메아리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자료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임원 몇 명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 이사만이 자료를 들고 읽고 있었습니다. 강 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 씨, 현장 가서 일 보세요. 여기는 경영회의입니다. 저는 잠시 강 부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을 내려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금니가 맞물렸습니다. 고졸 출신이 데이터 분석한다고 20년을 들어온 그 종류의 말들 중에서 그날의 그 말이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임원들 앞에서 저를 그렇게 잘라버리는 방식이 이토록 능숙했다는 것이.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을 틀었습니다. 물이 손등 위로 흘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62살의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반백이 됐지만 눈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열이틀, 그 말을 거울 속 얼굴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열이틀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때까지 이 얼굴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박 이사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박 이사는 걸음을 멈추더니 주위를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 씨, 아까 그 자료 말이오. 내가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소. 저는 잠시 박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이사님, 제가 좀 더 정리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완전히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박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근데 오 씨, 강 부장이 한 말은 신경 쓰지 마요. 데이터는 만든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라 내용이 맞느냐가 중요하니까.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박 이사가 사라지고 나서 저는 복도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마음에 크게 닿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말 한마디를 이 회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용이 맞느냐가 중요하다. 그날 밤 이순희는 저녁상을 차려놓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뭔가 짐작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밥상을 치우다가 이순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저는 대답 대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나한테 말해요. 속에 담아두면 더 힘들어요. 저는 잠시 이순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다 얘기하고 나니까 이순희는 눈가가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응. 이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이틀이에요. 딱 열이틀. 그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열이틀 뒤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맺혔다가 흘러내렸습니다. 열이틀. 그 숫자가 오늘 하루 중 가장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건 뜻밖의 방향에서였습니다. 박지수가 뭔가를 발견한 것은 유원장 개봉을 일주일 앞두고서였습니다. 그 친구는 그날 퇴근 후 남아서 경쟁사 연관 자료를 추가로 정리하다가 검색 도중 우연히 오래된 기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한성정밀 창업 30주년을 맞아 경제일간지에 실린 오병철 회장 추모 특집 기사였습니다. 기사 안에 흑백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 공장 준공식 당시 사진이었는데 앞줄 가운데 오병철 회장 옆에 어린 청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사진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병철 회장자가 장남 오태준 후 당시 22세. 박지수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다행히 야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사진을 캡처해두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구내식당 가장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직 식사 시간 전이라 주변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박지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선배님, 이 기사 혹시 보셨어요? 화면에는 그 추모 기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22살의 저였습니다. 머리도 검고 눈빛도 지금보다 훨씬 날카롭고 젊었지요. 오병철 회장 장남 이름이 오태준이에요. 선배님이랑 이름이 같고 나이도 맞고. 저는 화면에서 눈을 들어 박지수를 봤습니다. 그 친구는 긴장한 눈빛이었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씨,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예요? 선배님이 혹시 그분 아드님이신 건 아닌가요?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착각이에요. 동명이인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박지수가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믿지 않는 눈빛이었지만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선배님 편이에요. 그냥 그것만 알아주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박 씨. 고마워요. 그날 오후 강 부장이 인사팀장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파티션 너머로 목소리가 약하게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이었지요. 저는 자리에서 꼼짝 않고 앉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달 구조조정 명단 최종 확정해요. 예, 부장님. 현재 대상자는 5명인데요. 오태준도 넣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씨는 근속이 20년이라서 법적으로 절차가 좀 법적 절차 다 밟으면 되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회사 내부 자료 들고 다니며 이상한 짓 하잖아요. 사유로 넣으면 돼요. 저는 손 위에 놓인 볼펜을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이상한 짓? 경쟁사 기술 유출 정황을 알아낸 것이 이상한 짓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파헤치는 사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먼저 낙인을 찍는 것이지요. 역시 그 사람은 치밀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변호사 김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해고 통보를 받을 것 같습니다. 유 원장 개봉 전에요. 언제쯤이라고 하던가요? 아마 이번 주 안에 공식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유 원장 개봉은 다음 주인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더라도 유 원장 개봉 주주총회 참석권은 별개입니다. 주주 자격으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고 절차 자체도 법적으로 하자가 있을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이미 자료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강민혁은 저를 해고하면 끝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주인이 밖으로 나간다고 해서 그가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박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배님, 추가로 발견한 거 있어요. 강 부장이 대동기공 임원하고 지난달에 골프를 친 것 같아요. 캐디 후기 블로그에 사진이 있는데 강 부장 얼굴이 나와요. 같이 있는 사람 명함이 사진에 찍혀 있는데 대동기공 이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는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자료 출력해서 나한테 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네, 선배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가방 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순서대로 읽어내려갔습니다. 기술도면 유출 정황, 외부 컨설팅 계약 업체와 경쟁사의 연결고리, 강 부장과 대동기공 임원의 골프 회동, 그리고 그 모든 것과 시기가 겹치는 구조조정 계획. 이것들이 모두 다 연결되면 강민혁 부장은 단순한 갑질 상사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무언가가 됩니다. 일주일 후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꺼내야 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예상과 실제는 달랐습니다. 통보는 수요일 오후 3시에 왔습니다. 인사팀 박 팀장이 제 자리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 씨, 부장님이 잠깐 보자고 하시는데요. 그 말투와 눈빛에서 저는 이미 알았습니다. 박 팀장은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 불편했겠지요. 강 부장 방에 들어서자 인사팀장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오 씨.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강 부장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시선을 다시 강 부장에게로 옮겼습니다. 강 부장은 특유의 침착한 말투로 시작했습니다. 오 씨도 아시다시피 회사가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수주량도 줄었고 인건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서류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오 씨도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다음 달 말일자로 퇴직 처리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권고사직 통보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강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은데 이런 결과가 된 것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학력이나 직급, 성과 지표를 종합적으로 보면 오 씨가 갱신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요. 학력?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 씨가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 열람하고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이유 중 하나가 그것이기도 하고요. 인사팀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번 읽었습니다. 다음 달 말일, 퇴직 위로금 조건, 비밀 유지 서약, 그리고 맨 아래 서명란. 오 씨, 오늘 서명하시면 위로금을 좀 더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강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뭘 했는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오 씨는 학력도 없고 직함도 없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이순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지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하 보관실 금고 안의 서류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명은 생각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 부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오 씨,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빨리 수용하는 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 후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해고 통보 받았어. 전화 너머가 잠시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순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에 와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흘러갔습니다. 직장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감각인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몸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손이 차갑고 귀가 먹먹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순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한참 만에 이순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말할 때 됐어요. 더 이상 혼자 다 감당하지 말아요. 저는 잠시 이순희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가 몸을 떼고 말했습니다. 아직 닷새 남았어. 이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닦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 보관실에 내려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아버지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봉투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 손글씨가 떨리지 않고 단단했습니다. 태준에게 때가 되면 열어라. 닷새 후면 열 수 있었습니다. 닷새 후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금고에 넣고 대신 옆에 있던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박지수가 정리해준 자료들과 제가 20년간 모은 메모들을 합쳐서 다시 한번 순서대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될 때까지 형광등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강민혁 부장이 저를 내보내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다림은 다릅니다. 진짜 기다림은 때가 올 때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꺼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닷새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월요일, 저는 변호사 김재현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은 여의도의 낡은 건물 8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김재현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한 장씩 검토했습니다. 시스템 로그 분석 자료, 도면 열람 이력, 외부 컨설팅 계약서 사본, 강 부장과 대동기공 임원의 골프 사진, 그리고 제가 20년간 보관해 온 아이디어, 원본 메모들. 변호사는 1시간 동안 말없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오 씨,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술 유출 혐의는
형사 고발이 가능하고 부당해고 건은 노동위원회 신청과 민사소송 두 방향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원장 개봉 후 주주총회 소집권 행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고 통보가 유원장 개봉 전에 나온 건 어떻게 됩니까? 주주 자격은 근무 여부와 무관합니다. 오 씨가 해고 처리됐어도 주식 51% 보유 사실이 공식 확인되는 순간 그 해고 결정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요일, 박지수와 퇴근 후 자료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박지수가 출력해온 골프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사람 강 부장 맞죠? 확실해요. 저도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캐디복을 입고 웃는 남자가 강민혁이 맞았습니다.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명함이 사진 귀퉁이에 찍혀 있었는데 대동기공 기술전략이사 오제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캐디 알바 블로그였어요. 유명한 골프장에서 일하는 분인데 손님 사진을 가끔 올리더라고요. 명함은 직접 받은 거고 골프채 옆에 올려두는 거 찍었나 봐요. 이 사진 원본 URL이랑 날짜 기록 확보해둬요. 이미 했어요. 저는 박지수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박 씨, 이 일 끝나면 제가 꼭 책임지겠습니다. 박지수가 살짝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는 그냥 당연한 거 한 거예요. 이 회사에서 제대로 일하고 싶으면 이런 게 바로잡혀야 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은 것 같았습니다. 수요일, 저는 본사 감사팀 직통 이메일로 익명 제보를 넣었습니다. 기술 유출 정황 자료와 외부 컨설팅 계약 이상 징후를 요약한 내용이었습니다. 보내는 사람 주소는 새로 만든 별도 계정을 썼습니다. 제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고 그 이후 처리는 공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김재현에게 전화해서 유원장 개봉 당일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51% 주주 명의로 발송하는 공식 서류였습니다. 목요일, 출근해서 강 부장과 마주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강 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은 살짝 멈추더니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눈인사 안에 서로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강 부장은 이제 며칠 안에 저를 내보낸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며칠 안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권고사직서 서명을 재촉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좀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이미 유원장 개봉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전날 밤. 이순이가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내일이에요. 응. 이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에는 조용한 가을밤이었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냥 좀 떨려. 이순이가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활짝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내일 많이 먹고 가야 해요. 배고프면 안 되니까. 저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지나서야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20년이 끝나는 동시에 진짜 시작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순이가 챙겨준 흰 셔츠에 짙은 남색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옷장 깊숙이 걸려있던 정장이었는데 이순이가 사흘 전부터 다려두었지요. 구두도 닦아뒀습니다. 거울 앞에 서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꼴이 제대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잘 어울려요. 뒤에서 이순이가 말했습니다. 눈이 빨간 걸 보면 아마 새벽에 울었겠지요. 저는 아무 말하지 않고 넥타이를 메었습니다. 한성정밀 대회의실은 2층 건물 맨 안쪽에 있었습니다. 50석 규모의 넓은 방으로 중요한 회의나 행사 때만 쓰는 공간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회의 시작이라고 공지됐는데 20분 전부터 임원들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강 부장도 일찍 들어와 맨 앞쪽 왼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들어가 끝자리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변호사 김재현이 먼저 들어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오 씨, 오늘은 앞자리에 앉으셔야 합니다. 주주 자격으로 오신 거니까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리를 잡으면서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강 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의아한 눈빛이었지요. 말단 직원이 임원 자리에 앉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10시 정각 공증 담당 변호사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노련해 보이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 옆에 김재현 변호사가 섰고 뒤편에 공증사무소 직원 2명이 입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 오병철 회장 유언장 개봉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공증 유언장이며 개봉 전 참석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름이 하나씩 호명되었습니다. 임원들 이름이 차례로 불렸고 저 이름이 불렸습니다. 오태준 씨, 예. 강 부장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말단 직원이 왜 유언장 개봉 자리에 정식 참석자로 불리는지 그 의문이 표정에 역력했습니다. 공증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였지요. 변호사가 유언장을 펼치더니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오병철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첫째, 한성정밀 주식 51%는 장남 오태준에게 상속하며 경영권 일체를 이양합니다. 둘째, 오태준은 본 유언장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셋째, 현 경영진은 주주총회 결의에 따르도록 합니다. 변호사가 멈췄습니다. 회의실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민혁 부장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흰 종이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잠깐요. 오태준이라는 분이 어디 계신다는 거죠?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강 부장의 시선이 저에게로 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20년 만에 이 회사에서 제대로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강 부장님. 회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팀장 한 명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부장은 잠시 굳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오 씨가 회장님 아들이라고요? 저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재현 변호사 쪽을 바라봤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주주 오태준 씨의 요청으로 오늘 유언장 개봉과 동시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식 요청합니다. 의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오태준 씨 대표이사 취임 승인. 둘째, 회사 내 기술 보안 감사 개시 요청. 그 2번째 의제가 발표되는 순간 강 부장의 얼굴이 다시 한번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흰색이 아니라 회색이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서 저는 20년이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풍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이 오기 전 가장 고요한 순간은 사실 폭풍이 시작된 직후입니다. 사람들이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서로 눈치만 보는 그 고요함, 그 순간이 얼마나 짧은지, 그리고 그 이후가 얼마나 다른지를 저는 그날 처음 목격했습니다. 유언장 낭독이 끝나고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공식 선언된 직후 회의실은 정확히 3초 동안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원 한 명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로 왔습니다. 생산본부장 최전무였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도 현장을 손에서 놓지 않는 분으로 한성정밀이 작은 공장이던 시절부터 오병철 회장과 함께 일한 원로였습니다. 태준 씨, 회장님 아드님이셨구먼. 내가 눈치를 못 챘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오래 속여서. 속인 게 아니지. 회장님 뜻이 있어서 그러신 거겠지. 최 전무는 제 어깨를 짧게 두드렸습니다. 잘하셨어. 강 부장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완전히 빠져 있었지만 아직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 침묵인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그날 오후 2시에 같은 회의실에서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법무팀 소속 변호사 2명과 외부 감사인도 배석했습니다. 저는 주주 자격으로 단상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가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태준입니다. 오늘부터 한성정밀의 대주주로서 몇 가지 사안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박지수가 정리하고 제가 정비한 자료들을 배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석 달간 본사 생산 서버에서 핵심 부품 도면이 반복적으로 열람되었습니다. 해당 열람 계정은 구매팀 류성훈 과장이며 열람 시각은 퇴근 이후 심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중 총 47건의 도면, 파일이 외부 USB 매체로 복사된 정황이 시스템 로그에 남아 있습니다. 류성훈 과장이 앉아 있는 방향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추진 중인 외부 컨설팅 계약건입니다. 계약 대상인 한성 컨설팅 그룹의 대표이사는 당사 최대 경쟁사인 대동기공의 전 기술개발팀장 황인범 씨입니다. 이 업체의 핵심 공정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이 성사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회사 기술이 경쟁사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임원석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는 골프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난달 강민혁 부장과 대동기공 기술전략이사 오재국 씨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입니다. 날짜는 외부 컨설팅 계약 추진이 시작된 바로 다음 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훨씬 긴 침묵이었습니다. 강민혁 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잠깐요. 그 사진은 개인적인 골프 모임이고 계약 추진은 회사의 공식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겁니다. 이걸 연결하는 건 억측이에요. 저는 강 부장을 바라봤습니다. 억측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이요? 오늘 오전에 검찰 특수부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배임 혐의입니다. 강 부장의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표정이 저는 오래 기억될 것 같았습니다. 최 전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태준 씨, 류 과장과 강 부장 두 분 즉시 업무 정지 처분이 맞지 않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주 자격으로 요청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분의 업무를 정지하고 회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즉시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팀장이 황급히 노트를 꺼냈습니다. 강 부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내가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물론이죠. 변호사 선임은 개인 권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멈추다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자로 통보된 직원 5명, 전원 복직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로 권고사직 통보는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회의실 안에 있던 팀장급 직원 몇 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눈빛에 뭔가 풀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것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싸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더 오래 걸릴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훨씬 빠릅니다. 20년을 쌓아 올린 것이 사흘 만에 무너지는 것을 저는 그 주에 지켜봤습니다. 주주총회 다음 날 검찰 수사관 2명이 한성정밀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강민혁 부장은 그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한 서류들이 수사 대상으로 지정되었고 강 부장 사무실은 접근 금지 테이프가 쳐졌습니다. 류성훈 과장은 이미 전날 저녁 자택에서 수사관에게 임해 동행 요청을 받았다는 소식이 돌았습니다. 사무실 안 직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마주쳐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20년 동안 이 회사를 지배하던 질서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혔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강 부장이 회사로 돌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개인 짐을 챙기러 온 것이었습니다. 수행하던 비서도 없이 검은 백팩 하나를 들고 혼자 왔습니다. 저는 마침 복도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강 부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눈 아래가 푸석하고 면도가 덜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모습인 걸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오 씨 아니, 오 대표님. 처음으로 그 호칭이 붙었습니다. 어색했습니다. 강 부장도 어색한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서려는 본능적인 충동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장님, 무릎 같은 건 꿇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 부장이 살짝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법의 심판은 받으셔야 합니다. 그건 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하는 일입니다. 강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자기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처음으로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혁은 정식으로 회사를 나갔습니다. 퇴직 처리는 합의 없이 직권 면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지만 주주총회 의결로 이미 이사직에서 해임된 상태였습니다. 서울대 졸업장 액자가 걸려있던 부장실은 며칠 후 다시 열려 비어 있었습니다. 액자는 강 부장이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 방 앞을 지나다가 잠깐 문 앞에 섰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 방이었습니다. 그 방이 항상 두렵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야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냥 방이었습니다. 방은 원래 그냥 방인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지요. 구조조정 대상으로 통보됐던 직원 5명은 전원 복직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49살 이선주 씨로 고졸 출신으로 15년째 근무하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오 대표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 오히려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더 일찍 했어야 했는데. 이선주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이 계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마당에서 직원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봐온 풍경인데 그날은 달라 보였습니다. 박지수에게는 따로 불렀습니다. 박 씨, 이번 일에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내가 맡길 일이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박지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데이터 분석팀 신설할 겁니다. 팀장 맡아줘요. 저는 전문대 출신인데요. 알아요. 박지수가 잠시 말이 없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한성정밀은 오늘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대표이사 취임식은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행사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전 직원이 모이는 조회 자리에서 짧게 인사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아버지가 회사를 세우셨을 때도 현판식 하나 없이 그냥 문 열었다는 이야기를 어릴 때 들은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방식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8시 공장 마당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 없이 그냥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태준입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들 속에 이선주 씨도 있었고 박지수도 있었고 20년 동안 제 옆에서 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22살에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라 신분을 숨기고 현장부터 시작했지요. 그 이후 20해 동안 저는 이 회사에서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습니다. 물론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던 해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 웃었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회사를 지금까지 지켜온 건 학벌이 아니라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린 여러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실이 이 회사에서 가장 먼저 인정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잔잔하게 시작됐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가슴 안에서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인사평가 기준 개편이었습니다. 학력 가중치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대신 현장 숙련도, 문제 해결 실적, 팀원 평가를 주요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고졸, 전문대, 대졸 구분 없이 실력과 성과로만 평가받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 출신 우대 제도였습니다. 5년 이상 현장 근무자에게 관리직 전환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은 회사가 전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팀 신설이었습니다. 박지수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현장 출신 직원 중 분석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 팀을 구성했습니다. 학력 무관, 실력 우선이었습니다. 강민혁에 대한 수사는 2달 후에 결론이 났습니다. 영업비밀 침해 혐의는 일부 인정됐고 배임 혐의는 추가 수사 중인 상태였습니다. 검찰은 류성훈 과장과 함께 강민혁을 기소했습니다. 재판은 길어질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강민혁이 20년간 일했던 업계에서 그 이름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컨설팅 업계에서도 제조업 업계에서도 글을 쓰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사람이 한 대로 돌아가는 것은 그냥 순리입니다. 아버지 기일 전날 밤 저는 이순희와 함께 지하 보관실에 마지막으로 내려갔습니다. 서류 박스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20년치 자료들이었습니다.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보관할 것은 회사 공식 서고로 옮겼습니다.
아버지 봉투는 별도로 챙겼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봉투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과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은 제가 5살 때쯤 아버지와 함께 공장 마당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어깨에 올려놓고 웃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낡은 공장 건물이 보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준아, 이걸 열어볼 때쯤이면 모든 게 끝났겠지. 고생 많았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런데 너를 믿어서 한 일이니 원망하지는 마라. 이 회사는 처음부터 내 것이었다. 이제 내 방식대로 해라. 이순이가 옆에서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숨기려는 것 같았지만 목이 떨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됐지요. 이튿날 아버지 산소에 혼자 갔습니다. 묘비 앞에 술을 따라 놓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억새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옆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제대로 시작합니다. 하늘이 높고 파랬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한성정밀은 달라졌습니다. 매출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 얼굴이었습니다. 박지수가 이끄는 데이터 분석팀은 창설 6개월 만에 3공장 전체 불량률을 2.3% 낮췄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의 손실 방지였습니다. 그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박지수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들이 20년 동안 현장에서 쌓아두신 데이터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을 때 저는 뒷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주 씨는 복직 후 현장관리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15년간 쌓은 현장 경험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첫 승진이었습니다. 발령 통보를 받은 날 그분이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처음으로 회사 다니는 게 좋아요. 저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한성 컨설팅 그룹과의 계약은 물론 무효 처리됐습니다. 대신 내부 기술 개발팀을 강화했습니다. 외부에 맡기지 않고 내부에서 키우는 방향이었습니다. 비용은 더 들지만 우리 사람들이 성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회사에 더 이롭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대동기공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됐습니다. 강민혁 사건 이후 그쪽에서 먼저 거래 관계를 끊었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술을 지키는 회사는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것을 아버지가 30년으로 증명했습니다. 그의 한성정밀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저는 신입사원들 앞에서 짧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졸입니다. 이 회사에서 20해 동안 직함 하나 없이 일했습니다. 승진 탈락만 20번 했고 해고 통보도 받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 준비한 사람만이 그 때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학벌은 여러분의 시작점을 정해줄 수 있지만 끝점은 정해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강당 안에 가득 찬 젊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날 20년의 시간이 어디에 쌓여 있었는지 알았습니다. 금고안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해고 통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저 자신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도 저는 걸어서 출근합니다. 대표이사가 됐어도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면 안경비가 손을 듭니다.
저도 손을 들어 인사합니다. 사무실 불을 켜고 정수기 물을 확인하는 것도 여전히 합니다. 이제는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도 합니다. 이순희는 그것을 보고 웃습니다. 당신은 대표가 돼도 그러고 있어요. 저는 그 말에 대답 없이 웃습니다. 그것이 저입니다. 오태준. 62살에 처음으로 제자리에 선 남자. 20년을 기다렸고 그 기다림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맞았습니다. 회사는 학벌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더욱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